pre-recorded video. 안녕하세요. 저는 권보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 게임 드라마틱 에이전시에 주목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터랙티브 스토리 디자이너 그리고 게임화 시스템 디자이너로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같은 분야의 이론가이자 창작가로도 몇 가지 이론서 그리고 또 동료들과 함께 그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스토리 플러스 게임 리부트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아마존 같은 글로벌 OTT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게임 인더스트리에 진출한다라는 그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에 그 연속되는 상황으로 또 기존의 게임 그 플랫폼 사업자들도 스토리성이 강한 그런 작품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이 분야, 그러니까 스토리와 결합된 게임이라는 장르가 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적, 양적으로 수준 높은 그리고 풍부한 스토리 IP를 보유하고 있는 OTT 사업자들의 게임업계 진출은 플레이어들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서사적인 요소, 스토리의 매력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토리 게임 리부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2018년도에 넷플릭스에서 런칭한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스토리 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롯의 중요한 분기점에서의 선택을 작가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선택형 브랜치 서사 구조의 인터랙티브 무비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형식으로 또 미디어와 팬들의 그런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작품이 갖고 있는 브랜치 구조라는 것은 새롭다기보다는 반갑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브랜치 구조의 서사가 이미 70년대 대표적으로 Choose Your Own Adventure라고 하는 게임북 시리즈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슈가케인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품은 CIO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에드워드 패커드가 1969년도에 최초의 원고를 완성하고 또 첫 번째 출판까지는 무려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대표적인 게임북 장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이책,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벤더스네치가 인터랙티브 필름의 형식을 갖고 있다면 이 작품의 경우는 종이책, 인쇄된 종이책 형식으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직접 독자가 이동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선택함으로써 서사 경험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1970년대에 이미 이런 브랜칭 서사 구조의 작품이 나왔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인쇄된 종이 기반의 작품으로 첫 선을 보였는데요. CIO에 있는 브랜칭 서사 구조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작품의 뒷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IO의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운명적인 두 사람, 그러니까 파트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은 최초의 이 작품을 구성한 최초의 작가인 에드워드 패커드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최초로 이 작품을 출판한 혁신적인 출판인인 몽고메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로서 에드워드 패커드는 분기서사 구조의 게임북을 최초로 완성한 작가인데요. 놀랍게도 에드워드 패커드는 전문 작가가 아니라 직업적으로는 변호사였습니다. 또 에드워드 패커드는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로 자신은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맨 처음 첫 번째 컴퓨터를 구입한 시기도 80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패커드와 그의 자녀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읽고 책을 읽으면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요. 특히나 테이블탑 플레이 게임인 던전 앤 드래곤의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작가의 역할, 작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플롯을 완성해야 한다는 작가의 역할이나 혹은 디지털 매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놀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경험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의 작품은 60년대 완성되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출판사는 이 에드워드 패커드의 작품을 출판하기를 거절했죠. 그것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만났던 많은 이야기책과 전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패커드의 원고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출판인이 바로 몽고메리였습니다. 몽고메리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컨텐츠 스타트업의 창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어린이들에게 이야기가 그저 읽혀지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경험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혁신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출판사를 차리자마자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에드워드 패커드가 몽고메리의 출판사에 자신의 원고를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고, 그 원고를 보자마자 몽고메리는 패커드의 원고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몽고메리가 말하기를 여기서는 나는 전통적인 출판인도 또 문학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패커드의 작품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몽고메리는 1960년대 기능성 게임의 선구적인 연구자인 앱트 클락과 함께 연구를 했고요. 또 그 자신이 다양한 기능성 게임을 만든 초기 게임 디자이너로서 이 독특한 형식이 갖고 있는 이야기책이 그저 읽혀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플레이의 대상으로서, 플레이되는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70년대 이렇게 종이책으로 먼저 어린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게임북도 있었지만, 당시 시대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디지털 기술, 또 컴퓨터를 기반한 새로운 서사가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60년대, 66년도에 MIT에서는 엘라이자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요즘으로 말하면 챗봇 타입의 그런 상호작용 서사 컨텐츠가 나오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1970년대는 지금과 다르게 그래픽보다는 텍스트가 중요한 텍스트 어드벤처가 큰 인기를 끌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최근에 큰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스토리 게임부터 아주 고전적인, 그리고 스토리 게임의 어떤 원류가 되어온 작품들까지 살펴보셨는데, 이 모든 작품들이 스토리 게임이라고 불리면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각자 개별적인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텍스트 어드벤처, 내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처럼 이거 여기에는 뭔가 그래픽보다 텍스트의 특성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유추가 되는 닉네임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랙티브 드라마나 무비 혹은 데이팅 sim처럼 시뮬레이션적인 측면 혹은 영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개별 작품의 특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또한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이 되는 스토리 게임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저희 동료와 함께 2018년도에 그 작업을 했던 햇살 아래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전적으로 전형적인 분기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약간의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중심이 된 작품인데요. 제 작품 역시 스토리 게임으로 크게 불리면서 초이스 게임,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서 투아인 게임, 또 디지털 게임북, 인터랙티브 픽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요. 제 작품 이외에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많은 인터랙티브 컨텐츠들이, 예컨대 You vs. Wild 같은 작품의 경우는 인터랙티브 무비 혹은 인터랙티브 리얼리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저는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 게임으로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파이어워치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게임 또는 그것이 걷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고 해서 워킹 시뮬레이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스토리 게임의 정의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 용어가 아카데믹계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고요. 당시에 이제 한 그 이론가의 논문 안에서 텍스처럴 컴퓨터 게임, 특히 어드벤처 게임의 픽셔널한 성격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이후에 스토리 게임은 이 용어를 우산으로 삼아서 인터랙터의 참여와 또 놀이 경험 생성을 전제하는 플레이어블 시스템으로서, 또 게임 안과 밖의 그런 서사와 또 놀이적인 엘리먼트가 모두 결합돼서 그 두 가지의 결합 효과가 이 플레이의 관계로, 하나의 시스템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작품을 통칭하는 어떤 특징을 아우르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인 형식과 목표를 가진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스토리 게임이 갖추어야 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간결하게 묶어 부르는 말로 스토리 게임이라는 이름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토리 게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도식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 게임의 전체 구조라고도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어는 자신의 그 상호작용, 이 게임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플레이어블 시스템과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발생하고 또 작동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의 감각은 내러티브의 요소를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토리 게임은 내러티브 요소와 플레이어블 시스템의 합이면서 동시에 둘 사이를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순환하는 어떤 작용들, 행위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행위들이 이 두 개의 시스템과 내러티브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둘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 안에서 사건 안에서 실제 주인공이 되어 많은 갈등과 자신이 대면한 어려움 상황을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행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행위 자체가 논리적인 것으로 이어지면서 작품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스토리 게임의 구조를 제가 작업했던 한 작품의 예로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들하고 함께 작업한 안녕이라 하기 전에라는 작품은 테이블탑 RPG 게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게임이 갖고 있는 특징은 디지털 컨텐츠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가져왔어요. 안녕이라 하기 전에라는 작품의 서사적인 요소는 임종을 앞둔, 그래서 위독한 그 상황에 빠진 어머니의 마지막 밤을 홀로 지키는 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엄마가 위독한 상황이 되고 형제들이 달려오는 시간, 의사가 엄마에게는 오늘 밤, 하룻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딸은 주어진 시간, 3시간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주어진 그 밤을 엄마 곁에 홀로 남아서 그동안 엄마와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6가지 기억을 떠올리면서 2명의 플레이어가 즉흥극을 펼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엄마와 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로 화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이대로 끝날지가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플레이어블 시스템에서는 핵심이 되는 것이 주어진 시간, 엄마가 임종을 앞둔 엄마에게 남겨져 있는 시한부의 시간, 단 3시간 동안 이 6가지 회상을 즉흥극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당 30분씩 차감되면서 엄마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게 엔딩이 즉흥극으로 표현됐던 그 플레이어의 엔딩이 긍정적으로 끝났을 때는 시간이 추가되고 부정적으로 끝났을 때는 시간이 더 빨리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이야기를 플레이하면서 그 안에서 두 엄마와의 갈등, 엄마와의 관계, 그 안에서 함께 겪었던 많은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플레이어가 바뀔 때마다 또 즉흥극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듯이 주어지는 상황에 플레이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매번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환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토리 게임은 미시적으로 특정한 장르를 나누는 자격의 규칙이 아니라 게임의 특징으로서 서사적인 관계와 논리적인 경험을 포착하는 특별한 렌즈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 게임은 계속해서 풍부하고 더 다양한 표현력을 갖추게 될 텐데요. 스토리 게임을 미시적인 장르 조건으로 정의하지 않고 스토리 게임리스를 발생시키는 그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토리 게임리스를 발생시키는 그 요구사항을 드라마틱 에이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틱 에이전시에서 에이전시라는 개념은 사실 디지털 매체 미학 그리고 게임 미학의 근본에서 굉장히 기초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이죠. 디지털 매체의 특징적 미학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고 이것의 정의는 참여자가 직접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또 자신이 택한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서사는 의미 발생의 권한이 작가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자에게는 에이전시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큰 권한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고 또 매체에 있어서 상호작용성이 중요시 되면서는 특히나 스토리 게임에서 부각되는 것이 드라마틱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의 감각 가운데 극적인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틱 에이전시는 절차적이고 참여적이고 몰입적인 환경 내에서 스토리 요소를 적극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극적 상황에 적용하는 에이전시를 뜻합니다. 드라마틱 에이전시에서 중요한 것은 서사적인 갈등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또 극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가가 중요해지겠죠. 여기에서 엔딩은 반드시 해피엔딩,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목표했던 행복한 상황으로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고 드라마틱 에이전시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서사적으로 얼마나 해소감을 느낄 수 있느냐 또 플레이어에서의 종결감과 합의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스토리 게임에서 비극은 서사적 실패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드라마틱 에이전시란 플레이어가 플롯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브랜칭 서사 구조에 익숙해지면 독자가 플롯을 바꾸는 권한이 곧 드라마틱 에이전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개념은 사건이 고정되어 있고 스토리가 변경되지 않아도 시공간을 탐색하고 또 조작하는 경험을 통해서 서사적 관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플로렌스라고 하는 스토리 게임의 경우는 게임 전체가 시작되고 끝나는 과정까지 플롯 자체가 변화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드라마틱 에이전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풍부한 이 서사적인 게임을 즐겼다라고 느낄 만한 감각을 선취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드라마틱 에이전시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서사에서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단일한 선형, 유니리니어한 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에 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타의 옵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게임과 같은 상호작용적인 매체에서는 이 경로가 다양해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다양성을 갖게 되는 멀티리니어 구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큰 줄기의 플롯은 변하지 않고 그러나 주변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이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진주목걸이형 그 구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 메인 플롯인지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브랜칭 구조의 서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상황을 우리가 노달 시츄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달 시츄에이션이 극적인 판단 하에서 일어나는 경우 드라마틱 에이전시가 높아지게 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스토리 게임 리스트를 발생시키는 드라마틱 에이전시에 기여하는 7가지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노달 시츄에이션은 물론 플레이어의 어떤 상황, 선택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단순히 뭔가를 클릭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하게 만드는 것, 생각하게 만드는 것,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판단의 경우는 어떤 것이 윤리적인 판단인지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또 주인공이 그 갈등을 느끼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망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판단은 게임을 서사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흥미로운 선택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딜레마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플레이어가 이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익이라고 하면 역시 돈이나 시간 같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데요. 서사적인 상황에서는 주인공이 이런 1차원적인 가치 판단에서 점차 인간으로서의 감정, 가치관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 판단입니다. 인과관계 판단은 최초의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초래할 이후의 상황과 영향력을 판단하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소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이 인과관계 판단을 하는 상황 이후에는 디자이너가 미리 마련해둔 경로에 따라서 새로운 경로가 열릴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히든키를 갖고 있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플레이가 끝났을 때 독자가, 플레이어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난이도 판단입니다.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또 게임 안의 극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판단 중에 난이도 판단은 위험과 안정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안에서 자신에게 쉬워 보이는 선택, 또 좀 더 나을 것 같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이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과 행운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난이도 판단은 뻔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쉬워 보이지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까지 생각하면 이것은 능력과 행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만들어서 플레이어를 망설이게 해야 합니다. 다음 판단은 탐색적 판단인데요. 이것은 게임과 서사월드 안에서 시공간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킬 때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간적인 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탐색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이동과 시간적인 조작까지 함께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한 비밀의 방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공간으로의 진입도 의미하지만 과거에 숨겨져 있던 어떤 진실을 대면할 것인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알게 될 것인가, 혹은 그 반대로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볼 것인가와 같은 시간적인 선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단은 아이템에 관한 것인데요. 아이템은 통상 플레이어가 그 서사 세계에서 혹은 플레이어블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의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역량과 자원 혹은 포기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자신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하기 어려운 일 혹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판단은 취향과 자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능력적인 요소보다 플레이어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캐릭터의 성격과 개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아바타 혹은 캐릭터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미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으로써 서사적인 경험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플레이어가 선택한 캐릭터의 특성이 플레이어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가 부여한 가치관과 미적 기준이 서사 세계에 투입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정리되는 그 도식을 보시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드라마틱 에이전시에 의해서 이러한 논리적인 순환이 발생하는 구조를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어블 시스템과 내러티브 요소 사이에는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겠죠. 플레이어블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게임이 작동하는 인터페이스이자 메커닉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 논리적인 수행을 통해서 서사와 시스템 사이에 인풋과 아웃풋을 발생시킨다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플레이어블 시스템을 통해서 그 놀이꾼이 이 시스템이 종결되는 느낌, 이 시스템이 끝에 다다랐구나 라고 이 놀이의 작동 방식, 지향점,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계적인 종결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 게임을 하게 됐을 때 그 게임의 규칙, 게임의 목표를 이해하지 또 못했는데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건 플레이어가 그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게임이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충분한 스토리 감각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구조 하에서 내러티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하에서 서사적인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번 새로워지는 리플레이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인지 혹은 성찰의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변수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요소가 됩니다. 스토리 게임에서 드라마틱 에이전시에서 그 내러티브는 이 서사가 제기한 다양한 질문들,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그 나름대로의 답을 구성하고 찾았을 때 생성되는 현상학적 종결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작품이 이것이 끝이야 라고 쓰여져 있는 작가가 정한 엔딩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엔딩을 거쳐감으로 통해서 내가 가졌던 이 서사 안에서 느꼈던 질문과 갈등이 해소되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보셨던 도식을 저의 또 다른 제가 동료들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작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제가 배틀그라운드에서 진행했던 에란겔 다크 투어라고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에란겔 다크 투어가 사용한 플레이어블 시스템은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커스텀 서버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시간과 참여자를 제한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 시스템 자체는 배틀그라운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했고요. 다만 이 시스템에서 규칙으로서 제한한 것은 그 누구도 다른 플레이어에게 다른 캐릭터에게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질 수 없다라는 규칙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내러티브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다크투어 두 번째 루트, 스쿨 루트의 퍼포먼서이자 그 기획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저의 역할은 동물의 숲에서 배틀그라운드로 이주해온 그런 캐릭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배틀그라운드로 이주를 결심한 이유는 제가 익숙하게 살고 있었던 동물의 숲 세계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른 새로운 세계로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모험심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동물의 숲에서 이주온 뽀로 역할을 하면서 에란겔의 스쿨 근처에 착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에란겔을 산책하고 이 자연과 도시를 즐겨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배틀그라운드는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슈팅 게임이죠. 이런 전장에서 뽀와 친구들이 과연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종말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면서 평화의 꿈까지 완성할 수 있는가가 내러티브의 핵심입니다. 한쪽의 시스템, 플레이어블 시스템과 내러티브 요소를 모두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플레이어들은 기존의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다크 투어가 계속되는 매 순간마다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놀이적 감각을 느끼고 순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스토리 게임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제 강연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스토리 게임을 스토리 게임답게 느끼게 만드는 그 핵심에는 드라마틱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스토리 게임의 미래를 두고 보았을 때 이 스토리 게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작품들은 탈장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게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표현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창작하는 디지털 게임의 표현적 어프로던스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 에이전시가 원래도 중시되던 기존의 장르 외에도 게임화 매체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스토리 게임 리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 에이전시를 한 번의 와우로, 그러니까 이례적인 소비로 끝나는 것을 지향하게 될 것이고요. 이 논리적인 순환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작고 의미 있는 변이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가 작품의 경쟁력으로 치환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러티브가 점차 확장되고 우리의 놀이 시스템이 점차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세계관은 점차 확장적인 드라마틱 에이전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즉 보다 더 새로운 세계, 닫힌 결말, 닫힌 이야기, 하나의 닫힌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잠재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풍성한 드라마틱 에이전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닫혀있는 하나의 플레이어블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플레이어가 구축해온 서사적 정체성이나 자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하나의 작품에서 구축했던 서사적인 요소들이 다른 작품에서도 혹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게임의 미래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 게임이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했던, 게임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내러티브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고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방법이 게임만이 할 수 있고 또한 게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토리 게임이 이야기를 다시 발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서사가 권위를 가진 소수에 의해서 짜여진 플롯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 스토리 게임이 만드는 서사는 그 이야기를 새로 발명해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다 분해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시 조립함으로써 새로운 서사를 발명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토리 게임에 대해서 스토리 게임을 드라마틱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스토리 게임 디자이너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저도 연구와 창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